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저희 살롱은 매월 첫 주, 둘째 주는 도희 라떼님과 함께하는 책과 영화 이야기를, 셋째 주, 넷째 주는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언니들을 초대해서 인생책, 인생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살롱을 열어주실 새로운 언니, 새언니를 모셨는데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셜록입니다. 셜록. 네. 굉장히 익숙한 닉네임인데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감독님이 언니들과 함께하는 아무 말 대잔치 함께하자고 초대를 해주셔갖고요. 급하게 하나 정했는데요. 또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저의 취향을 좀 반영을 해서 셜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감독님께서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브레드를 추천해 주셨어요. 뭐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저한테 닉네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시길래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두 개를 추천해 드렸는데 하나가 브레드였고 하나가 밀이었거든요. 땅 부자도 있었습니다. 네, 역할이 그러면은 패널? 패널이요? 그쵸, 뭐 갤러리로 하죠. 네, 기대하고 네. 앞으로 한 달에 2번씩은 저희 셜록님과 함께 네, 부담되네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도 소개를 해야죠.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의 첫 번째 게스트 김현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니까 좀 영광이긴 한데 약간 부담도 좀 되네요. 이해합니다. 너무 이해합니다. 제가 첫 방송 했을 때 진짜 오돌뼈처럼 떨었거든요. 긴장되진 않으시죠? 뭐 긴장이라기보다 설레임은 있어요. 네, 혹시 저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언니들 중에서 이제 우리 현정 언니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미디어 컨텐츠를 기획하고 뭐 제작 셋업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감 미디어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감 미디어 쪽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뭐 컨설팅 제작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예요. 실감 미디어라는 용어가 익숙하진 그쵸?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요즘 뭐 AR, VR, 또 뭐 홀로그램, 뭐 버추얼 이런 이제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도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 분야의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자체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쌓고 해오셨던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연식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뭐 그 학번이 80년대 학번이고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리고 전공은 호텔 경영을 해서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사회성 결여 인물이다 보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서비스 직업이 너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과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른들이 쉽게 그냥 직장 잘 다니다가 시집 가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때 뭔가 나는 이게 아니다라는데 욕심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그때 올림픽 끝나고 그때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케이블 TV가 개국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방송 쪽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교육을 하고 방송 쪽으로 일을 옮겨서 뭐 연출부 막내부터 시작해서 방송 쪽 일을 하다가 그다음 또 어떤 시기에 작가 일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작가로 한 이런 컨텐츠 쓰는 작가로 한 20년가량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예. 그래서 거꾸로 한 프리랜서로 20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기획사 사업을 하게 돼서 기획사를 하다가 진짜 젊은 CEO한테 스카웃이 돼서 20대 후반 CEO한테 스카웃이 돼서 좀 조직에 일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런 컨텐츠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매년 하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여성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공동대표 네, 뭐 이시죠. 그런 개념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여성 사업가로 살아간다는 건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아가지고 네. 혹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뭐 꼭 여성이라서라기보다 이제 나의 역량이 좀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의식을 안 하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부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냥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어느 이제 그 공공기관에 이 콘텐츠 용역을 하게 돼서 브리핑을 할 일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계신 담당자분이 이제 이건 좀 오래전이니까 이런 얘기라 지금은 뭐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담당자분이 저한테 "오늘 브리핑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네. 제가 오늘 PT를 합니다." 이랬더니 "남자 없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긴 관입니다." 그래서 아. 아무래도 남자분이 발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당황했었던 예. 근데 결국은 뭐 그 상황에서 뭘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제가 둔한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때 '아 이런 경우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좀 깨달았었고요. 그 이후로는 글쎄요. 뭐 제가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그런지 크게 뭐 그런 면에서 제가 더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건 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와, 역시 긍정적이다. 감독님 조금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여성 감독으로 살아갈 때 좀 같은 문제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하죠. 왜냐면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남자 스태프들이 훨씬 많고 남성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간의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대에 제가 끼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고 그냥 진짜 형, 동생으로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분명히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더 부탁도 쉽게 할 수 있고 돈도 더 싸게 주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좀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막 언니 하면서 동생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좀 적은 느낌? 저는 일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성 감독이라서 또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뭐 장점은 그 희소성? 아니 이제 뭐 제작물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영화도 그렇고 여성 감독들이 뭔가 내놓는 결과물에서 훨씬 장점 요즘 특히 이런 뭐 그 인디 영화나 이런 영화 저 너무 부분에서 좋아요. 예, 네, 너무 요즘에 좋잖아요. 여성 감독들이 많이 등장을 예.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으쌰으쌰 화이팅들 많이 네, 하고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는 감독님들 예. 영화도 너무 좋고 잘 만들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연대를 하고 이런 거에는 아직까지는 좀 맞아요. 쉽지 좀 않은 그런 부분이 거는 있어요. 아쉽지만 조금 더 저희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있고 예, 조 감독님 같은 분들이 좀 나서서 이런- 나서고 싶은 얼굴이 아니라가지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드시면 네. 근데 셜록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그렇다고 하지만 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저는 뭐 프리랜서라서 사실은 항상 힘듭니다. 매일 아침 이거는 각계전투의 마음으로. 성별을 떠나서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일 자체가 약간 여초라고 할 수 있는 집단에서 항상 일을 해왔는데 사실 뭐 남녀의 차별보다는 그냥 항상 경쟁은 심한 분야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내가 여자라서 음. 어렵거나 힘들었던 것은 그쵸. 크지 않았던 거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사실은 저는 한 발짝 뒤에 물러나 있는 게요. 뭔가 이런 차별을 당하셨던 분들이 사실 목소리를 크게 내시더라고요. 근데 업계의 특성상 사실 그런 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하긴 또 각자의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네, 좀 느끼는 것들도 받아들이는 것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니의 인생책, 인생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인생책으로 저희가 한 시간을 꽉 채울 거고 다음 주에 인생영화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현정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책이 키친입니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아 주셨나요? 사실 인생책이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웠고요. 부담스럽죠. 예, 네. 뭐 뭔가 이렇게
뭐 하나에 막 열심히 꽂혀가지고 그걸 길게 가져가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좀 호기심도 많고 저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이런 속성을 더 좋아해서 사실 말씀 듣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키친을 생각했던 거는 좀 제가 제 젊을 때 뭔가 좀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 그때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서 어려울 시기지만 좀 토닥토닥해줬던 책이라는 느낌 또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의 기억 또 그 젊을 때 한참 뭐 치열하게 살았던 날의 어떤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책을 좀 뽑아들게 됐습니다. 인생 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예. 그래서 키친을 좀 먼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저희한테 책을. 네. 20년 전에 선물 받았던 20년도 더 된 네네. 책이죠. 네. 그래서 앞 표지에 그 글귀도 적혀 있는 걸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책들을 저는 사실 지금 이북도 많지만 이북보다는 실물책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늘 실물책을 좀 사는 편인데 그래서 웬만한 책들은 거의 지금 책꽂이에 꽂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씀 듣고 책꽂이를 뒤지니까 이거 말고도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좋아하셨었구나. 예,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젊은 특히 여자분들은 요시모토 바나나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셜록님은 이 요시모토 바나나 그리고 키친에 대한 기억이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 키친을 사실은 선정을 해주셨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첫인상이 좋은 책은 아니었는데 아, 정말? 네, 제가 고3 때 사실 시험 끝나고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종로에 영풍문고 가서 추리소설을 사러 갔다가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자판대에서. 그런데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고등학생이 받아들이기에는 주제가 너무 소재들이 너무 세잖아요. 성전환 수술, 살해, 동거 이런 게 나와서 뭐지 하면서 이게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냥 사실 요시모토 바나나에 대한 작가에 대한 기억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선정을 해주셔갖고 반가웠죠. 오랜만에 책을 다시 봤는데 이렇게 따뜻한 소설이었나. 너무 좋았어요. 담백하고 너무 이 상처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어서 다시 보니까 뭔가 제가 지금 큰 상처가 없음에도 뭔가 이 힐링받는 느낌이 뭘까. 이번에 너무 다시 좋았습니다. 볼 때 좀 힐링받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한테도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쵸. 나이를 먹었고 여러 경험들이 쌓였겠죠. 그렇구나. 저한테 키친은 저는 이 책을 2000년대 초반에 본 것 같아요. 그때 봤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 소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 소설은 안 읽어도 일본 소설은 일부러 찾아서 읽는 친구들이 많았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인기가 많았던 작가들이 이 요시모토 바나나 말고도 에쿠니 가오리. 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히가시노 게이고라던가 그러니까 유명한 일본 소설가들이 있었는데 소설보다 더 유명했던 분이 계세요. 소설가보다 번역가 김난주님. 역시 맞아요. 역시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책을 사람들이 읽는데 저는 그때가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저자보다 번역가를 더 사람들이 먼저 보고 누가 번역했는지를 찾아보고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네,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실리고요. 네, 그러셨었죠. 그리고 문체 자체가 뭐 워낙 눈에 확확 들어오게 간결하게 잘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김난주님에 대한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래서 저한테 키친은 요시모토 바나나, 에쿠니 가오리 그리고 김난주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키친이라는 소설은 그러니까 뭐 아마 대부분 저희 세대라면 읽어보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읽어본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아직 안 읽어본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간단하게 어떤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잃은 소녀 미카게, 소녀라고 하기엔 이제 대학을 막 입학한 미카게라는 소녀가 또 원래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할머니와의 약간의 친분이 있었던 청년 그 유이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유이치의 집에 들어와서 살으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유이치의 집에는
지금은 엄마지만 원래는 아빠였던 트랜스젠더 에리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가족이 되어서 서로 뭐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해가고 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단편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시 펼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게 중장편,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에 단편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단편이 키친, 두 번째 단편이 만월, 그리고 세 번째 단편이 달빛 그림자. 그래서 앞에 두 편의 단편은 같은 등장인물이 이어지죠. 이어지는 예. 내용이고 세 번째 달빛 그림자가 예, 조금 다른 이야기. 네, 주인공들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른. 네. 그런데 이 세 편의 단편의 공통점은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상실을 경험했다는 거, 네.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애도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읽었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당시에 요시모토 바나나도 20대였고요. 그래서 그런 그 당시의 감성은 왠지 저희가 뭐 옛날 어릴 때 보면 연애 소설 많이 읽거나 순정 소설, 순정 만화들 많이 볼 때 왠지 감정의 가장 극한 지점은 누군가를 잃는 예. 그래서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뭐 만화나 소설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요시모토 바나나도 그때가 20대였으니까 그런 뭔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극한 감정으로 누군가를 잃는 상실의 이야기를 항상 좀 소재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책 읽으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약간 이게 23살 때 썼다고 그러잖아요. 바나나가. 근데 뭔가 지극히 20대적인 관점으로 뭔가 상실을 바라본 것 같다라는 좀 네, 느낌 많이 네. 들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깊지는 않아서 맞아요. 오히려 책으로 읽기에는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뭐 SNS나 이런 게 발달한 시대였으면 요시모토 바나나가 더 많이 좀 파급이 되지 않았을까. 문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같이 SNS 이런 시대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또 사물을 들여다보는 어떤 시각도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SNS가 그 당시에 만약에 정말 맞아요. 활성화되었다면 훨씬 더 많은 식으로 파급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가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 예.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작가의 책들을.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단편 키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 봤으면 하는데 이 키친은 현정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카게라는 여자 주인공이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혈육인 할머니를 여의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와 공통점이라고는 크게 막 깊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을 하면서 서로 그냥 인사 정도 안부 정도 주고받았던 유이치라는 남자 아이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좀 이해되는 설정들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저는 좀 쇼킹했던 게 일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국 사회는 사실 유독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혈연 관계도 아닌 그렇다고 뭐 어떤 특별한 역사가 없었던 두 사람이 예, 고리가 거의 없는 관계죠.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리고 그 집에는 유이치와 엄마가 살고 있는데 심지어 엄마는 과거의 아빠였죠. 트랜스젠더야. 네네. 그래서 그 셋이 같이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그때는 굉장히 신선했고 충격이기도 했어요. 이 과정을 어떻게 두 분은 좀 지켜보셨을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뭐 철저하게 그냥 제 관점에서 보면은 에리코의 영향이 좀 많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트랜스젠더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그려내는 에리코는 좀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고 또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깔려 있는 사람이어서 이 부분 아마 에리코가 이런 판을 깔 수 있게끔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에리코 뭐 시니컬하긴 하지만 또 그런 에리코 밑에서 자란 유이치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저는
뭐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요즘 이제 뭐 쉐어하우스나 이런 것 많이들 고민들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서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꼭 쉐어하우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도 가족의 개념이 좀 바뀌기도 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20년 전, 20몇 년 전에는 사실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도 출간이 됐잖아요. 그들이 뭐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 어떤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같이 살기로 마음먹고 그걸 책으로까지 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저한테는 좀 충격인.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엄청 충격이었는데 일단 처음 생각했던 거는 아니 어디 다 큰 여자애가 겁도 없이 모르는 남자를 따라가나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실 저는 에리코를 봤으면 사실 저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뭐 따뜻한 사람인 걸 첫인상으로 알 수 없는 거고 일단 엄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아빠잖아요. 아 그게 좀 불편했을 수도 저는 오히려 있다? 그런 거 좀 불편했을 느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미카게는 뭐 부모님도 없고 마지막 혈육이도 할머니도 보냈고 그래서 사실 혼자가 된 걸 사실 느끼고 있어서 누구라도 사실은 붙잡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근데 게다가 그 미카게한테 어떤 주방이라는 키친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그럼 지금 생각으로는 충분히 난 여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있지 않을까. 두 가지 포인트였네요. 일단은 아버지가 어머니로 그리고 탈바꿈한 것 자체를 봤을 때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부엌을 보고 그렇죠. 그것도 일단 제목이 키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에리코라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에리코는 유이치의 어머니이지만 과거엔 아버지였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번역돼서 출간된 게 99년인가? 그랬으니까 그때는 사실 트랜스젠더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생소하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에리코가 사실 트랜스젠더였고 유이치의 아버지였다라는 그런 설정이 꽤나 당시엔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에리코를 이 소설 속에서 마주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 꼭 트랜스젠더라는 틀에 갇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읽으셨는지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리코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좀 나약했던 부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혼자 이 아이를 이 남자인 상태로 키울 수 없어서 트랜스젠더로 이제 변환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만큼 절박하고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이 아이를 혼자 아빠로서 혼자 키워낼 자신이 없어서 선택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굉장히 이 사람이 좀 진짜 극한에 몰려서 나약했기 때문에 했던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원래 남자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섬세하고 엄청 섬세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남자였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거 한참 이런 이 소설 많이 읽고 할 때 주변에 이렇게 약간 성 정체성이 약간 모호한 바이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진짜 그런 게 뭐 커밍아웃도 없었던 시대라서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했거든요. 진짜 네.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게이층. 맞아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편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아까 우리가 뭐 여성 감독들 얘기했지만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여자들끼리는 뭔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 내려놓지 못하고 다 터놓지 못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운 거지.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하고 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에리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 친구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결국 뭐 그런 결정을 내리거나 하지는 하지는 못했고 않았지만. 지금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네. 예, 그랬던 것처럼 에리코는 좀 약간 나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더 먼저 들었어요. 사실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약해서 이런 선택을 정말 이 좀 뭔가 끝까지 가서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뭔가가 필요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여리고 유약한 그런 캐릭터로. 제가 받은 인상하고 살짝은 다르네요. 어떻게 보셨을까? 사실 저는 이 에리코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엔 제 세계관이 너무 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 에리코는 제가 볼 때 픽션이니까 가능한 캐릭터인 것 같고 실제 생활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내 아들한테 엄마가 돼주기 위해서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해.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허구의 얘기고 일단 저는 사실 반대로 느낌을 받았던 게 이 사람 외롭지는 않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느꼈던 게 그 유언장을 보고서 그 유언장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감상적이 됐다라고 썼지만 내용이 극히 현실적이에요 일단.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좀 풀어내는 방식이 난 아름다워, 난 빛나고 있어라고 말했던 표현이 약간 자기의 허전함이나 외로움 좀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뭔가 자기 삶에 당당하고 후회 없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하고 싶은 걸 다 했잖아요. 정말 다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 이후에 여자로서의 삶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좀 당당하고 그런 삶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기까지는 이 사람은 진짜 좀 나약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로서의 삶에 오히려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았죠. 예. 근데 그 심리는 전 이해됐어요. 그 에리코가 결혼을 했을 때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펑펑 울 수가 없는 거야. 펑펑 울 수가 없고 그 눈물을 계속 이렇게 참아야 되고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성별이 남자인가? 에리코가 가오를 좀 잡았네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처량하다. 남자라는 동물은 굉장히 처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왜 자기의 아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고 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순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 섬세한 그런 캐릭터였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일단 엄마로서의 삶을 굉장히 잘 살아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행복했을 것 같아. 그렇게 선택하고 난 이후에.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이해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첫 번째 단편과 두 번째 단편에서도 계속 연달아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키친, 부엌이죠. 부엌이라는 게 미카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작가는 심지어 키친이라는 제목을 소설의 메인 타이틀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카게에게 키친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바로 언니들에게 키친, 미카게의 키친과도 같은 그런 대상이 있었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미카게한테 키친은 어떤 뭐 이제 이 책에 대한 뭐 평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주로 이제 치유의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할머니를 위해서 또 그 이후엔 지금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근데 이 음식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된 에너지를 만든다는 이야기고 그건 결국 삶의 의욕과 식욕은 비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행위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아마 힐링이 되었을 거고 또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먹는 것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이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부엌이란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이 됐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본문에 보면은 그게 깨끗하던 깨끗하지 않던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소품 오브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광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미카게가 가진 어떤 결핍을 채워주는 공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부모가 없고 이런 이제 스스로의 결핍을 이 부엌이란 공간을 통해서 거기서 또 음식을 만들면서 또 그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 이걸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결핍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채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정님의 생각은 결핍을 채워주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키친은 미카게 그리고 힐링을 시켜주는 공간이었을 힐링의 거고. 공간.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나 자신으로 리셋이 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민도 많고 상실감도 느끼지만은 결국 그 공간에서 계속 생각을 떨쳐내고 뭔가 채워내고 하면서 좀 나를 찾아가잖아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두 분에게 있어서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공간? 이런 미카게 키친과도 같은 공간이 존재하나요?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우선은 저도 주방 공간을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해요. 일단은 네. 요리를 좋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걸 예전에는 많이 했던 편인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간보다는 시간에서 좀 힐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딱 11시부터 새벽 2시,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2시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사실은 제가 하루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뭔가를 집중하거나 뭔가를 풀어내거나 아니면 뭐 생각을 하거나 하는 시간이 대부분 그 시간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이긴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 시간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시간에서 주는 그런 힐링이 좀 큰 편이고 그다음에 공간으로 보자면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사실 저는 제 차 안이 저도 되게 너무 좋아요. 좋아합니다. 제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진짜 뭐가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차를 타고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생각 정리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팔당 쪽으로 많이 가서 팔당 댐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드라이브를 해서 그리고 거기 팔당을 지나서 양평으로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양수리 영화 촬영소 있는 데까지 양수리. 거기가 길이 되게 좋았어요. 양수리 하면 약간 불륜의 뭐 여기까지. 거의 혼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느 해인가는 1월 1일 새벽에 양수리 영화 촬영소까지 아무도 없는데 그 앞에 정문까지 가서 근데 막 눈이 왔었거든요. 밤에 그렇게 해서 돌아온 적도 있고 그래서 차 안에서의 공간이 저한테는 좀 많은 공간적으로 볼 때는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그것도 나 너무 그쵸. 좋은데? 예. 저도 좋아하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 다들 퇴근하고 이제 정리 다 된 사무실에서 혼자 맞아. 있는 그 시간 그 공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느낌 되게 좋지 않아요? 이 혼자 남아가지고 그래 너희들 다 떠났지? 난 아직 남아있다? 이러면서 나의 일을 이제 뭔가 정리하면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내일 할 것들도 정리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 네, 그리고 내 모니터에 뭐든지 다 띄워놔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예. 그런 자유로운 시간 그런 것도 되게 좋죠. 저는 뭐 운전을 안 해서 사실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행복함을 느끼는 그 기분을 잘 몰라요.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아쉽다. 그거는 정말. 강추합니다. 올해는 꼭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을 하는 걸로.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꼭 운전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공간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사실은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시간대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잠들기 전에 사실 잠이 잘 안 들어요. 불면증 있으십니까? 불면증은 없는데 항상 누워서 1시간 정도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름 그게 사실은 고민이었는데 나 불면증인가는 고민이었는데 어느 시간부터 그 시간을 좀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되고 있어서 나름 저한테 좀 힐링이 돼요. 또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대체 가족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 가족과 함께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4명의 대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근데 다행인 한국의 게 에리코라고. 하지만 성장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한테 말을 안 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 감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굉장히 꿈같이 잘 지내고 계시던데. 그렇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라서 저보단 다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공간으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저는 카페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햇빛 좀 잘 들고 좀 책 잘 읽기는 그런 카페를 발견하면 일단 되게 쾌감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노트랑
필기구 가지고 와서 낙서 막 하면서 공상을 좀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퀴즈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저만의 퀴즈를 만들어봤는데 이게 약간 그 카페에서 오가다 만난 연하남에게 힐링받는 그런 약간 깜찍발랄 로맨스? 일단 캐스팅은 박서준으로. 지금 그런 것까지도 상상해 그렇죠. 주신 나름 거예요? 만들어봤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근데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뭐 99%는 박서준이지만 박서준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요즘에 약간 그 이태원 이태원 클라스 때문에. 그걸 뒤늦게 보고 있어서 박세로이. 맞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박세로이. 네, 다들 푹 빠져 있으셨죠. 감독님은 그럼 저는 근데 되게 현정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조금 다르게 약간 낭만적으로 차를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는 약간 꿈에 계단 올라가는 대상처럼 느껴졌던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다큐멘터리 출품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그때 상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300만 원이면 지금 느낌으로 한 7, 800 되는 느낌이에요. 중고차 한 대는 충분히 살 수 네. 있는. 그래서 중고차를 샀는데 그때 10년 된 100만 원짜리 엑센트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내 꿈을 이뤘다.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그 다음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차는 또 욕심이 끝없이 네, 맞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 다음 차가 우리가 아는 그 벤인가요?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있군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저의 차까지 왔지만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는 이제 요즘엔 또 다른 차를 보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의 만족, 나의 목표,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차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멋있네요. 저는 카페가 그걸 이루어주지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차가 오롯이 혼자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정말 나를 약간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한 편도 안 되는 공간인데 네. 오롯이 나의 공간일 수 있는 그래서 곳이니까. 저도 드라이브하면서 생각 정리하는 거 예.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미카게의 키치는 차였던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 단편인 만월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혹시 만월의 스토리. 이제 앞에서 이어지는 건데 만월에서는 가장 큰 사건인 에리코가 사고로 죽게 되죠. 이제 그 에리코가 일하는 가게에 오던 어떤 남자한테 스토커한테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근데 더 여기서 더 이게 재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재밌었던 건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에리코도 같이 아령을 휘둘러서 그 남자를 죽이게 되는 그러면서 끝에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죽인 이거 결국 완벽한 엄마가 여자가 될 수는 없었던 거. 그러니까 그거 좀 통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그냥 그래서 이게 비극으로 읽혀지지 않는 게 그런 과정들 때문에 비극으로 읽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에리코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유이치도 세상에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엄마이자 아빠이자 엄마였던 에리코가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안 이제 미카게가 유이치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또 그렇게 상처를 좀 치유해 가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리코와 미카게가 조금은 더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게 유이치와 미카게가 유이치와 미카게가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조금 더 보이게 되면서 마무리하는 만월은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전 사실은 여기 읽을 때요. 유이치가 왜 한때 가족이었던 미카게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 에리코가 떠났을 때. 사실 저는 그거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을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카게가 에도의 과정을 이제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 자기가 겪은 그 상실감을 또 똑같이 처음부터 자기랑 같이 겪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그런 좀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유이치가 굉장히 얘가 속이 깊고 그러니까 사실 나쁘게 말하면 속을 알 수 없는 애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뭐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특수한 상황에 부모 밑에서 자란 유이치라서 굉장히 보면은 이 안에서도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유이치는 굉장히 좀 시니컬해요. 네. 시니컬하죠. 예,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고 맞아요. 뭐 진짜 속을 알 수 안 없는 보여줘요. 사람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저도 이제 뭐 한 3년 전에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사실은 사고의 기능이 굉장히 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상 그런 일이 생기니까 뭘 어떻게 해야겠다. 뭐 어디다가 뭘 연락을 하고 뭐 어떤 그런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셜록님께 나의 너무 중요한 이벤트를 너무 가까워서 얘기를 못했던 경험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사실 저는 반대였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늘로 가셨는데 저는 진짜 가까운 친구들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을 같이 했다거나 그냥 오가다 만난 사람들 전혀 연락을 안 하고 뭔가 사실은 나의 눈물을 봐도 괜찮겠다라고 할 만한 가까운 친구들만 사실 부르게 됐어요. 굉장히 친밀하신 네. 편이시네요. 그 상황에서도. 근데 이게 사고가 정지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 상황이 돼도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이게 몸에 배어서 또 이게 굉장히 나한테는 암울하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또 나는 나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키친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미카게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을 내려놓고 울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이해가 저도 공감했어요. 됐어요. 예, 그냥 뭐 슬픔이 닥쳤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 뭐 맞아요. 대성통곡하고 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스스로 자각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엉뚱할 때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순간에 갑자기 이 타이밍에 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자각의 타이밍은 정말 뜬금없는 것 같고 이 미카게도 마찬가지로 그 주방에서 그래서 진짜 다 내려놓고 우는 부분이 있죠. 뭐, 예, 현정님의 생각처럼 저도 유이치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 여기서도 잠깐 언급되는 것 같은데 자각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면서도 뒤늦게라도 어쨌든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셜록님의 생각처럼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얘한테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뒤늦게 자각을 하고 연락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서 한 일이 엄청난 양의 요리를 만들고 같이 그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행위예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삶의 의욕과 이 식욕과 또 이제 이건 어떤 분이 하신 말인데 거기에 성욕까지 해서 비례한대요. 삶의 의욕과 식욕과 성욕은 그래서 비례한다라는 그렇게 식욕이 없구나. 말씀하셨는데 좀 뭐 그렇게 그런 바탕에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미카게는 그렇게 이제 길들여져 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자라왔다고 해야 되나 뭔가 늘 음식을 만들어서 그거 만드는 행위부터 스스로 힐링을 하고 그 만들어서 누군가와 그걸 나눠 먹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먹고 하는 그런 과정에 그래서 미카게가 키친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가장 상처받은 가장 자기의 친한 친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미카게로서는 최선의 예, 행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또 저도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 그 누군가 위로한다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주는 거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주방을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하고 아마 최고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싶고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작가가 참 어렸는데 똑똑하다. 이 소재를 피킹하는 게.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다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소재를 피킹해서 일단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 두 사람을 보니까 저도 약간 감정적으로 포만감이 들어서 뭔가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플러스 알파로 감정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견디기 힘든 것들을 소화시킨다라는 네네.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어떤 힘든 감정들을 음식으로 채우면서 소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되게 이 소재 되게 잘 잡았다. 예, 허하다 그러잖아요. 허하다고 예, 하잖아요. 그 허함을 채우는 게 이제 음식으로도 채우지만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 그 행위. 예, 그 행위 자체로 뭔가 허함을 채울 수 있었지 않을까. 그걸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카게는 본능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렇게 네. 자라오면서 스스로 체득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진작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모호하게 계속 관계가 그려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두 편의 단편 다 미카게의 시점으로 그려지잖아요. 소설 자체가. 그래서
미카게의 시점을 따라서 쭉 그 감정선을 가다 보면 미카게는 유이치한테 사실 특별한 어떤 뭐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 같지 않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미카게에게 자꾸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이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키친이라는 단편에서는 미카게의 전 남친까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너 그 남자애랑 같이 산다며 너 그거 학교에 소문 다 퍼졌어. 이런 얘기하면서 너 정말 그 애한테 아무 감정 없어?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만월이라는 단편에서는 유이치를 좋아하는 그 과 여자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떨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유이치는 미카게를 조금 다른 감정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이치는 미카게는 유이치를 과연 어떤 감정으로 바라봤을까?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 서로 같이 살 때는 정말 그냥 가족 아니었을까요? 가족끼리 왜 이래? 뭐 이런 것처럼 서로 같이 살 때는 그랬는데 모든 뭐 사랑이 그렇듯이 그 깨달음의 어떤 계기가 생기죠. 그건 본인 특히 이제 이 나이 때는 본인은 미처 몰랐던 어떤 본인 스스로 마음 밑바닥을 보게 되는 깨달음의 계기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유이치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예, 그런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그걸 좀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부터 관계가 달라지겠다라고 느낀 거는 그 미카게가 돈가스 덮밥을 싸들고 네. 예. 찾아가죠. 그 먼 예, 거리를 그 먼 택시를 타고 찾아갈 때 이거는 물론 뭐 친구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소설에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 이상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확 터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쵸. 막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담을 타고 올라가서 하는 그 과정들이 아마 이제 결국은 요시모토 바나나도 이제 젊은 여성으로서 어떤 연애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과정이 여기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둘 다 이런 상처를 겪지 않고 온전하게 두 사람으로서 만났다면은 이게 정말 연애 소설이 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간 이게 키친에서는 누군가 상실을 또 겪었고 만월에서도 뭐 유이치도 상실을 겪어서 상처를 겪어서 뭔가 이게 사실 우리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100% 사실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100% 그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두 안 사람은 되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다 예. 보니까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사실 둘 다 치유를 해가면서 뭔가 이게 부각이 된 게 아닌가 관계 자체가. 그렇다면 혹시 이 두 사람은 만월의 엔딩에서 결국 도쿄로 다시 돌아가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끝나잖아요. 잘 됐을까요? 혹시 결혼까지 골인을 했을까요? 그런 상상의 나래는 한번 펼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내가 아줌마구나. 지극히 현실적인 아줌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 물론 이제 열려 있는 결말이니까 더 뭐 잘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모든 연애의 끝이 결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저도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많이 만나봐야죠. 되게 단순한 결론이구나. 그냥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해피엔딩이면 너무 행복하고 막 그 드라마 끝난 다음에 굉장히 행복하게 뭐 잠에 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이제 이 아줌마들은 그러거든요. 그래도 결혼해봐. 현실이야. 결혼은 뭐, 현실이야. 저렇게 예쁘게 보이던 게 뭐 그렇지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그냥 이 소설은 20대에 요시모토 바나나가 쓴 그 연애 판타지 그냥 거기서 딱 마무리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렇게 끝을 냈죠. 예. 그래서 딱 거기서 잘 끝내게. 근데 저는 둘이 헤어졌을 것 같다. 암울하네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아픈 그런 상처들이 삐집어 나오기도 하고 약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밝음이 있는 사람들을 결국엔 찾아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은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엔 새드 엔딩이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 예,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사실은 그 연애는 서로한테 판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타지를 좀
사실 방해하죠. 사실 연애는 판타지가 없으면 끝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약간 또 취향의 차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또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와 비슷한 그쵸. 상대를 원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결국 작가는 이 세 편의 단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의 나이도 그랬고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제 나이도 그렇고 뭔가를 막 심오하게 깊게 또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쌀쌀하지도 않은 그 정도의 톤 그리고 또 그 아주 깊이 공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도 않는 예, 그런 느낌으로 그냥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냥 약간씩의 공감으로도 서로를 나눌 수 있다. 너무 좋다. 예,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는 약간의 공감만으로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작가는 작가 왈 그냥 위로의 방법을 잘 모를 때 이 책을 선물하세요. 라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우리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낼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로의 방법을 이제 이 작가가 자기의 그런 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때는 그랬지 않았을까. 위로의 방법을 잘 모르면 이 책을 선물하세요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너무 좋네요. 말씀하시는 거 너무 멋있고 공감이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정도의 상처를 안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20대의 이 바나나가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바나나라고 하니까 바나나. 예전에 사실 제가 바나나라고 했다가 엄청 쿠사리를 저한테 먹이셔갖고 바나나. 그런데 약간 보면서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 나를 치유해주는 건 사실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못했고 나를 치유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걸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상처는 누구든 한 번쯤 겪었을 거고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상처가 나한테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은 나는 좀 이 상처를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답은 못 찾았어요. 그거는 평생 숙제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진취적이시네요. 굉장히 진취적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난 누구보다도 가장 진취적이에요. 어느 점에서?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실의 고통은 분명히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지나간다. 이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견뎌내고 결국에는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 그런 성장 스토리. 네, 작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네, 저희 되게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으로 언니들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구절과 한 줄 평을 남기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10페이지에 있는데요. 세계는 딱히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일에는 대범하게, 되는 대로 명랑하게 지내는 편이 좋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전 사실 이제 이걸 보면서 한 10번 읽었거든요. 같은 부분을. 정말 너무 좋아서. 사실은 뭐 세상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건 맞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저 하나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사실 나쁜 일은 생길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든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뭐 내가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잘 연구해서 좀 앞으로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런 좀 용기가 되는 구절이었어요. 정말 감명 깊게 보셨네요. 네. 픽한 구절도 진취적이신데 같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남았던 구절이 몇 개는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고른 건 만월에 있었던 구절이고요. 어째서 나는 이토록이나 부엌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상한 일이다. 혼의 기억에 각인된 먼 옛날의 동경처럼 사랑스럽다. 여기에 서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다. 이 부분 결국은 이 제목을 이야기해주는 키친을
이 작가가 선택한 그리고 이 주인공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의 이야기를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끝에 여기에 서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딱 와닿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분의 인상적인 구절을 듣고 있자니 저는 굉장히 얕은 한 문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일부의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이었어요. 꿈에 키친 나는 몇 군데나 그것을 지니리라. 예.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로 혹은 여행지에서 혼자서 여럿이서 단둘이서 내가 사는 모든 장소에서 분명 여러 군데 지니리라. 이제 더 이상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다고 느꼈을 미카게가 처음으로 온기를 느끼고 위로를 받았던 장소가 키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다짐했던 이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미카게도 유이치도 그리고 오늘 셜록님과 현지영님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언니들도 자신의 꿈의 키친을 좀 여러 군데 찾아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 문장을 봤던 것 같습니다. 와, 이 구절 저도 읽었는데 이 감독님의 감성적인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 다가오네요. 아, 연습을 더 해야겠다. 네. 추억 돋는 북살롱 오늘 20년도 더 된 책을 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이 추억 돋는 북살롱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고 일단 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도 오랜만에 사실 저한테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추억을 좀 꺼내서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뭐 모든 책이나 영화가 그렇지만 그때 읽었을 때랑 지금 읽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한 20년 뒤에 이걸 읽으면 그땐 또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궁금증도 사실은 좀 생겼어요. 저희가 오늘 약속을 하나 해야겠네요. 20년 뒤에 다시 한번 키스를 가지고 만나는 걸로 네, 약속을 한번 해야겠네요. 네.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정님의 인생 영화로 저희가 찾아올 텐데요. 어떤 영화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결이 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냥 받는 느낌이 좀 비슷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뽑았습니다. 맛있는 영화죠. 정말 맛있는 영화가 맞을까? 네, 다음 시간에는 현정님의 인생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로 즐거운 수다를 나눠볼 텐데요. 팟캐 듣기 전에 꼭 영화를 먼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와 일상을 나누고 싶은 언니들 bookcinesalon 북신의살롱 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열심히 읽고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있나요? 상품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현정님의 인생 영화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